그 학원에 건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본관, 신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렇게 별관들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별관 여기도 별관이잖아요, 그죠? 별관에서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저는 되게 미스테리했던 게 아니 대체 쉬는 시간인 걸 어떻게 알고 와서 칠판을 지워주시지? 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궁금해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마침 지워주고 내려가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물어봤더니 CCTV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자식들이 날 다 보고 있었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원가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우리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아까 전에 재무회계에 관련된 얘기 잠깐 했었는데 물론 우리 뒷장에서도 좀 나오긴 할 텐데 잠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걸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제조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상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조기업은 말 그대로 뭐 하자는 거예요? 물건 내가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기업은 뭐예요? 내가 안 만들고 외부에서 떼어갖고 와서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조기업은 뭐가 있겠어요?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다들 지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대표적인 제조기업일 겁니다. 그렇죠? 상기업은요.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애들. 걔네들을 우리는 상기업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계시잖아요. 재무회계에서 하는 얘기는 제조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자, 둘만 비교해놓고 봤을 때 얘는 삼성전자고 얘는 홈플러스거든요. 어떤 놈이 더 규모가 클 거냐면 얘가 압도적으로 크겠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뭘 가르쳐주냐면 얘를 가르쳐줘요. 상기업을. 하지만 저랑 같이 배울 원가회계에서는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은요. 재무제표 딱 들여다보면 다르게 생겼냐?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한 가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당연히.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겠지.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상기업 형태로 팔아요. 내가 떼어갖고 와갖고 나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이 분필이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한테 사온 값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놈한테 내가 돈 준 거 그게 원가인 거잖아요. 뭐 원가 계산할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런데 제조기업이에요. 분필을 만들어. 분필을 만들 거면은 뭐가 들어갈 건가? 우리 좀 전에 배웠죠? DM 들어가고 DL 들어가고 OH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다 분석을 하려면 너무 이게 일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다 커버하지 않고요. 그 내용들만 떼가지고 원가회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제조기업에 대한 이야기만 대부분 하게 될 거라고요. 제조기업에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뭐가 들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DM과 DL과 OH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조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그러면 제조기업에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제조기업과 상기업을 둘 다 한번 구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으면 제조기업이고 공장 없으면 상기업이겠지. 상기업은 공장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제조기업의 원가 중에서 제조원가라고 부르면 되고요. 공장 말고 공장 밖에서도 발생할 거 아니야. 아무리 삼성전자가 제조기업이지만 강남역에도 삼성전자 본사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공장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제조원가 말고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은 우리가 비제조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그렇죠? 비제조원가가 뭐야? 비제조원가. 그죠? 자, 비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쉽게 말하면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공장 말고 다른 것들, 공장 외. 뭐 예를 들면 본사라든지 혹은 뭐 판매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을 비제조원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DMDLOH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제조원가, 즉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우리가 DMDLOH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제조원가, 건물, 본사 건물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다 넣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줄여서 판관비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관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회계적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셨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래요.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여기에 들어있었잖아, OH가. 그죠? 자, 근데 감가상각비다라고 해서 무조건 OH일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죠? 자, 삼성전자에서 건물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그건 뭐겠어요? 그건 OH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걔는 그냥 판관비로 가야 된다는 거지. 같은 감가상각비지만.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인건비 얘기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막 나오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공장 말고 본사에서 일하는 관리직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가 나온대요. 그거는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공장이 아닌 거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판관비로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 관련된 이야기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컨셉을 좀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제조원가 배운 거 DM과 DL과 OH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드디어 직접은 뭐고 간접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DM은 뭐라고 했었냐면 직접 재료 원가 혹은 뭐 직접 재료비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DL 뭐였냐? 직접이라는 말이 붙었었어요.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하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 OH는 뭐였어요? 제조 간접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자세히 보니까 얘네 둘은 D자가 들어가요. 즉 직접인 거야. 얘는 D자가 안 들어가요. 간접인 거야. 다이렉트는 말임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직접비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이제 간접비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혹은 직접 원가 혹은 간접 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 직접비잖아요. 직접비는요. 추적이라는 것이 되는 것을 직접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추적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접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대체 추적이라는 게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추적이 되고 말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 뭐 만들다 발생한 건가? 라는 것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 거. 따라가는 걸 추적한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 한번 보시면 치킨을 만드는데요. 나는 치킨 두 종류를 만드는 거야. 양념치킨도 만들고요. 후라이드 치킨도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닭을 사왔어요. 닭을 10마리를 사왔고요. 10마리를 가지고 전부 다 치킨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었어. 근데 그 중에서 7마리는 후라이드 치킨 튀겼고요. 3마리는 양념치킨 튀겼대. 그러면 내가 후라이드를 위해서 쓴 닭값은 얼마인지 양념을 위해서 쓴 닭값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는 거잖아. 7마리, 3마리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적이 된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종업원들도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종업원은 후라이드만 튀겨요. 다른 종업원은 양념만 튀긴다며. 그러면 각자에게 월급 봉투를 줬다라고 한다면 후라이드 튀기는 놈한테 준 월급 봉투는 당연히 후라이드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양념을 튀기는 애한테 월급 봉투를 줬으면 그건 당연히 양념치킨을 위한 거겠죠. 즉 내가 뭔가 비용을 썼는데 이게 내가 만든 제품들 여러 가지 중에서 뭘 위해서 쓴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어. 그럼 그것을 추적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 애들을 직접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간접원가는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임차료 혹은 감가상각비 이런 게 대표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자체가 치킨집이라고 쳐보세요. 강의실 자체가 치킨집인데 이쪽에서는 양념치킨 막 튀기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을 막 튀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것은 양념치킨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이것은 후라이드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그냥 통으로 나오는 거라고. 혹은 임차료를 내요. 건물 주인한테 임차료 갖다 낼 때 이거 저 양념치킨 때문에 주는 거야. 이거 후라이드 치킨 때문에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통으로 갖다 주는 거니까 과연 내가 지금 건물 주인한테 갖다 주고 있는 임차료가 양념을 위한 건 얼마인지 후라이드를 위한 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직접비라고 안 부르고요. 간접비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교재를 보면서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밑에 이제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보니까 1번에 재료비라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노무비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제조 경비라는 것도 있대. 그래서 재료비 한번 읽어보니까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투입된 원재료의 사용액, 그것을 재료비라고 부르죠. 노무비는 뭐래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해서 사용된 노동력 사용에 대한 대가, 이것을 노무비라고 부르는데 당연한 소리잖아요. 지금 하는 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조 경비는 뭐래요?
재료비 노무 빼고 나머지 제조 원가 요소의 사용액들,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도 광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냥 제조 경비라고 하면 된대. 즉 무슨 얘기냐면 재료비랑 노무비 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들 싸그리 다 모은 것을 우리는 그냥 제조 경비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가로 1번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셨으면 가로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한번 봅시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직접 원가라는 게 있대요. 직접 원가는 특정한 원가 대상과 관련된 원가로서 특정한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면 직접 원가, 추적이 안 되면 간접 원가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 위해 만들었는지를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추적이 된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직접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간접비는 뭐겠어요? 소비된 원가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없거나 혹은 뭐 추적이 된다 해도 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때 소비된 원가를 간접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비가 뭔지 간접비가 뭔지 재료비가 뭔지 노무비가 뭔지 이거 제조 경비가 뭔지 이런 거 알게 됐거든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수를 줬어요. 무슨 무리수를 줬냐면 보세요. 아까 전에 재료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당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때문에. 근데 기름 사실 여기에다 기름통 따로 두고요. 여기에다가 기름통을 따로 둬. 그럼 이쪽 기름통에서는 양념만 튀기고 이쪽 기름통에서는 후라이드만 튀긴대. 그럼 추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기름통이라는 게 큰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뭐 양념이 됐든 후라이드가 됐든 다 그냥 하나의 기름으로 튀긴대. 그러면 과연 이 기름이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재료비라고 해도 그럼 재료비는 무조건 추적되는 건가요? 추적 안 되는 재료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노무비도 아까 전에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종업원 2명을 고용하는데 한 명은 그냥 죽을 때까지 후라이드만 튀기는 거고요. 또 한 명은 그냥 계속 양념만 튀기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분명히 종업원 하나를 고용해서 걔가 양념이 됐든 후라이드가 됐든 다 튀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한테 월급 봉투를 갖다 줄 때 야, 네가 이거 양념 몇 마리 튀겼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네가 후라이드 몇 마리 튀겼으니까 이렇게 안 줄 거라고요. 분명히 월급 봉투 하나만 갖다 줄 건데 그게 과연 이 중에서 얼마가 양념 건지 얼마가 후라이드 건지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재료비나 노무비다라고 해도 무조건 추적되는 것만 있냐?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추적이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 간접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직접 재료 원가가 아니고요.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간접 재료 원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노무 원가 중에서도요. 추적이 안 되는 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얘도 직접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추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걔도 간접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우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셋 중에 하나라고 배웠어요. DM, DL, OH 셋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카테고리를 그렇게 구분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얘는 어디다 넣을 거냐는 거예요. 자, 간접 재료 원가래. 만약에 재료 원가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DM에다 넣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접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OH에다 넣고 싶을 거라고. 그죠? 자, DL도 마찬가지. 왜 재료 원가 두 개 쓰냐? 자, 노무 원가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DL에다가 넣고 싶겠죠. 그렇죠? 하지만 간접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OH에다 넣고 싶을 거라고. 그렇죠? 어디다 넣는 게 맞겠어요? DM이나 DL에다가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다 OH에다 넣어야 될까요? 자, 정답은요. 간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재료비다 노무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원가 계산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져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다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냥 다 OH에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너무 그냥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리는요. 재료 원가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전에 봤어요. 재료 원가라는 게 있다고 배웠고요. 노무 원가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배웠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조 경비라는 게 있다라고도 배웠어요. 기타 경비들이지 이렇게. 자, 얘네들은요. 직접 성격일 때도 있고요. 또 간접비 성격일 때도 있다는 거야. 자, 좀 전에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직접 재료 원가를 DM이라고 부르자면서요.
또 직접 노무원가는 DL이라고 부르자면서요. 그죠? 자, 그리고 제조 경비는 간접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OH라고 부릅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건 뭐냐? 재료 원가 중에서도 간접비가 있더라는 거야. 노무 원가 중에서도 간접비가 있더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뭘로 처리할 거냐? 정답은 다 OH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정리하면 만약에 간접비야 그러면 그것이 재료가 됐든 노무 원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싸그리 OH에 넣는다 그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조 경비줄 중에서 직접 성격인 거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있다고요.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저런 것들 있긴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이거 거의 다루지 않아요. 예전에 세무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객관식 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반에서 그 문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업 목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외주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재료 원가가 됐든 노무 원가가 됐든 간접 성격이다. 즉 추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다 OH가 된다 그런 거야. 설령 재료비고 설령 노무비라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노무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요. 예를 들면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라인이 막 이렇게 깔려 있을 거야. 여기는 이제 그랜저 만드는 라인이고요. 여기는 소나타를 만드는 라인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여기 그랜저 라인에서 막 그랜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소나타 라인에서 소나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분들한테 주는 월급 그거는 추적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추적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 건 무조건 그랜저 길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건 무조건 소나타 거겠지.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 표현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주는 그런 월급들, 그런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공장에는요. 그냥 이렇게 한 명 서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냐면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는 소지들은 없는지 뭐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뭘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거야.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감독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공장 감독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한테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추적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이 과연 그랜저를 위한 건지 과연 소나타를 위한 건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OH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거는 다 DL로 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교재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2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표가 있어서 그 표만 하나 좀 구경하시면 되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면 제조활동에 따라서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배웠는데 걔네들이 추적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직접비이면서 재료비인 거 걔를 DM이라고 한대. 그리고 그 밑으로 와보시면 직접비이면서 노무비인 거 걔는 직접 노무비니까 DL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칸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OH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적이 완벽하게 되는 재료비 걔만 DM이고요. 추적이 완벽하게 되는 노무비가 있다면 걔만 DL인 거야. 나머지는 뭐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냥 다 O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재료비 중에 추적이 돼. DM입니다. 그렇죠? 노무비 중에 추적이 돼. DL이라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공장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전부 다 OH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DM과 DL과 OH가 있다라는 것까지 좀 배워봤습니다. 지금 배운 DM, DL, OH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배우면서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원가 분류 방법들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할 건데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DM, DL, OH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뒤에 가서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거기에 그 제일 위에 그림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네모 박스 3개 한번 보시면 DM, DL, OH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DM하고 DL을 묶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고 하고 있네. 아까 전에 가르쳐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DL하고 OH 두 개 묶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하고 있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렇죠? 자, 밑에 바로 3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좀 전에 배웠던 DM, DL, OH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자, 어떤 회사가 제조기업이고요. 생산을 막 해요. 자, 생산을 막 하고 있고요.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막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생산을 한 개 했어요. 한 개 했더니 원가가 10원 나오더랍니다. 두 개 했더니 원가가 20원 나오더래요. 세 개 했더니 30원이 나왔고요. 네 개를 했더니 40원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동비라고 부릅니다. 변동비라고 부를 거고요. 변동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자, 변동비 혹은 변동원가. 정리하면 뭐냐?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변동비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자,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가 금액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일 때 10원, 두 개일 때 20원, 세 개일 때 30원 쭉쭉 가는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변동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생산을 막 해. 원가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를 생산했고, 두 개를 생산했고, 세 개를 생산했고, 네 개를 생산했어요. 생산량은 점점 늘고 있는데 원가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원가가 그냥 계속 40원인 거야. 이렇게. 생산을 몇 개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가가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하느냐? 고정되어 있는 원가인 거니까 고정비 혹은 뭐 고정원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가로축 똑같이 생산량이고 세로축 똑같이 원가다라고 불렀을 때 어차피 몇 개를 생산하느냐 상관없이 그냥 40원이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바로 고정비 그래프예요. 뭐 당연한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여기다가 자, 우리 한 개당 원가 한번 좀 볼게요. 한 개당. 한 개당 얼마짜리냐라는 걸 좀 볼 건데 우리 회계에서 한 개당 단가라는 것을 앞에다 골뱅이자를 넣거든요. 이렇게 한 개당 원가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하나일 때 10원이래요. 하나일 때 10원이라며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일 때 20원이면 하나당 얼마라는 거야? 하나당 10원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10원이고요. 이것도 10원이야. 세 개일 때 30원이면 하나당 얼마인가요? 당연히 이것도 10원이겠네. 네 개일 때 40원이면 당연히 이것도 10원이라고요. 변동비인데요. 단가는 어떤 거예요? 단가는 일정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총액이 변하니까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지 단가로 치면 오히려 일정한 거예요. 변동비는. 이해하시겠죠? 좀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원가가 10원, 20원, 30원, 40원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의 그래프로 나오는 거거든요. 단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를 미분해서 그냥 얘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직선인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냥 10원으로 계속 일정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고정비도 해봅시다. 개당 원가가 있을 겁니다. 한 개당 원가. 하나일 때 40원이래요. 두 개일 때 40원이면 하나일 때는 20원이겠지. 세 개일 때 40원이면 이걸 얼마인가요? 뭐 한 13.3원 되나? 요 정도 되겠지. 네 개일 때 40원이면 요거는 10원만큼 될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냥 한번 옮겨볼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쓴 그래프는 다 총액이에요. 총액. 총액. 이것도 총액입니다. 그렇죠? 자, 빨간색으로 뭘 해볼 거냐면 개당 원가 한번 해볼게요. 개당 원가가 변동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이렇게. 그죠? 하지만 고정비는요. 총액이 일정하니까 고정비라고 불렀던 것이지 단가로 치면 얘가 오히려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사실 변동비가 됐든 고정비가 됐든 그놈에 대해서 단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가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냐면 총 원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총 변동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총 변동비를 뭘로 나눌 거냐?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단가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 고정비의 단가라고 하는 것도요. 나한테 총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놈을 생산량이라는 것으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바로 고정비의 단가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생산량을 점점점 늘려볼게요. 생산량을 점점점 늘렸을 때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이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고정비도 한번 해볼게요. 생산량을 올렸어요. 생산량을 올렸지만 분자에 있는 총 고정비는 어떻다고요?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고정비라고 부른다면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금액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고정비의 단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관리회계 배울 때요. 이 개념을 모르시면 관리회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관리회계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관리회계 가면요. 막 공식 같은 것들도 우리 같이 배울 거거든요. 뭔가를 구할 거면 뭐 이러이러한 공식에다 막 때려 박으면 된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막 공식 증명해 드리고 외우라고도 막 하고 그럴 건데 예를 들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칩시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자료에 변동비 자료들 막 던져주고요. 고정비 자료들 막 던져주는 거야. 자, 변동비를요. 단가와 총액을 둘 다 줬고요. 고정비도 단가와 총액을 둘 다 줬어요. 변동비 얘기 먼저 해봅시다. 변동비 관련해서 단가와 총액 둘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에다가 변동비는 단가를 의미 있게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총액을 의미 있게 봐야 되겠어요? 식에다 집어넣을 때. 어떤 거를 식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총액 집어넣을 수 있어요? 총액 얼만데요? 변동비의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변해요? 변한다며 어떻게 집어넣으실래요? 그거? 내가 식에다가 이게 변동비야 라는 걸 집어넣으려면 확실하게 언제나 변동비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변동비는요. 우리한테 총액이라는 건 별 의미 없어요. 변한다며. 내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나한테 중요한 건 뭐가 될 거냐면은 당연히 단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고정비 자료가 막 나와 있어. 고정비가 단가 정보도 주고요. 총액 정보도 막 주는 거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하고 싶어요. 총액을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단가를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총액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고정비 단가 얼마길래 놓으시려고 그거. 단가가 변한다면서. 그럼 못 넣는 거야 그런 것들은. 나한테 중요한 건 총액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구체적인 숫자와 또 공식을 보면서 관리회계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걸 지금 강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관리회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고정비는 총액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변동비는 단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이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무슨 뭐 y는 뭐 x, a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y값, x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프의 x축, y축이니까 걔네들은 변수라고요. 변수. 변수들이 막 변할 때 결과값이 뭘로 나올 거냐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그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 상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상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변동비는 단가고요. 고정비는 총액이다 이런 얘기지. 좀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관리회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른 물류라고 적혀 있는데 행태가 무슨 뜻이에요? 행태. 행태래. 행이 뭐예요? 움직일 행자겠네. 태는 뭐예요? 뭔가 상태, 형태 할 때 태자인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변동원가라는 것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고정원가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프 한번 구경해 봅시다. 변동원가의 그래프 두 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Y축이 총원가고요. 하나는 Y축이 단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X축에 조업도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조업도는 되게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업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TV 틀면 뭔가 이렇게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뭐 오늘 조업이 되게 잘 됐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업을 잘했다라는 얘기는 조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 일을 되게 많이 했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큰 범위의 말인 거예요. 생산을 많이 했어도 조업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판매를 많이 했어도 높다. 뭐 전기를 많이 썼어. 전기가 뭐 몇 킬로와트시를 썼다. 이것도 조업도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을 뭘 넣든지 간에 우리 큰 말로 그냥 조업도라고 퉁쳐버린 거고요. 어쨌든 세로축에 보시면 총원가, 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동비 같은 경우에 총원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단가로 치면 계속 일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반면에 밑에 있는 고정비는요. 총원가로 보면 일정하다라는 게 확인되시죠. 그렇죠? 단가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뭐 준변동원가라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4번에 보시면 준고정원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좀 잡고 갑시다. 자. 자, 준변동비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
똑같이 조업도 생산량과 그 다음에 금액을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총액만 좀 보시면 돼요. 변동비는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그렸었느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다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0에서 출발하냐면요. 생산을 하나도 안 했으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니까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 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변동비겠지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도 돈 내긴 내야 돼요. 왜요?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도 조업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는 고정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긴 늘어나. 변동비처럼 생겼으니까 변동비라고 부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고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이만큼의 금액은 고정비 성격이 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준변동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고정비도 마찬가지로 준고정비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자, 고정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면 뭐 임차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계약해놓고 뭐 월세로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니까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산을 치킨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월세 많이 갖다 줘야 되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죠? 당연히 고정비 성격으로 우리는 임차료를 많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임차해 왔어요. 기계를 임차해 왔는데 그 기계는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냐? 10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래요. 그럼 내가 10개 만들 때까지는 기계 한 대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임차료가 요만큼이 들어갈 겁니다. 고정적으로.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그렇죠? 11개 만들려면 기계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0개에서부터 20개까지는 2개만큼의 임차료가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20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각 구간만 보면은 놓고 봤을 때 고정비인데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치 변동비처럼 움직이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고정비긴 고정비인데 변동비 성격이 있는 거. 그래서 준고정비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거기 3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준변동원가 그래프 하나 나와 있고요. 준고정원가 그래프가 제일 밑에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단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고요. 의미가 뭔가 그런 얘기들 하나씩은 좀 보도록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프를 통해서. 자, 넘어갑시다. 예제 1번 안 푸셔도 돼요. 넘어갑시다. 자, 잠시만요. 수험생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수험생분들의 공부하는 실력이 이런 변동비처럼 점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공부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막 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분명히.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만사가 다 그래. 우리가 뭔가 어릴 때 뭐 자전거 타는 걸 배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놈의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건가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 한번 딱 잡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못 탔지 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을 딱 잡는 순간 내 실력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가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있다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몇 번 해야만 합격권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괴로워요. 왜냐면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늘고 있거든. 계속 이만큼이거든. 그래서 요 부분들을 버티는 것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만 버티면 한 번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되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러면서 좀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하셔야만 실력이 늘어날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안 는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제일 밑에 가로 4번이 있어요. 가로 4번. 그렇죠? 자, 이제 원가를 좀 몇 가지 더 분류해 볼 건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세히 볼 건데 그래도 지금 구경만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읽어나 좀 보겠습니다. 자, 가로 4번에 보시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래. 제가 관리회계 가면 더 자세히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의사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의사결정이라는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결정 어디서 배운대요? 관리회계 가면 2개 배운다고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반가로 1번에 보니까 관련 원가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반가로 2번에 보니까 비관련 원가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렇죠? 자, 관련 원가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의 기대되는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원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련 원가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자, 어디다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냐면 첫 번째 줄에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다르게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두세요. 다르게. 의사결정 대안별로 서로 다른 거야.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있는 비관련 원가 한번 읽어보시면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차이가 나지 않는 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차이가 안 나야 돼. 자, 좀 쉽게 후려쳐서 얘기하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를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관련 원가인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 봐도 되는 거다? 그러면 비관련 원가라고요. 근데 차이가 난다,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길이에요. 길을 막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 딱 왔더니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갈림길이 나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A라는 길과 B라는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A길하고 B길하고 둘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뭔가 벌집이 있대. 벌집이 있으면 둘 다 무섭긴 무섭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긴 가야 돼. 근데 A로 갈까 B를 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둘 다 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벌이라고 하는 요소는 내가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그건 고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A라는 길에는 벌만 나오는데 B라는 길에서는 벌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곰이 나온대. 그러면 그 곰이라는 요소는 내가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곰은 B에서 나온다고 했고 A는 안 나오니까 A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 대안이 있어요. A길과 B길 대안이 있는데 둘이 차이가 나. 한 놈은 곰이 나오고 한 놈은 안 나와요. 그건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요. 그건 관련 원가라고 하자고요. 근데 둘 다 벌이 나와. 그 벌이라는 요소는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비관련 원가 이렇게 부르자고요. 자, 좀 전에 체크해 놓은 것만 다시 읽어봅시다. 관련 원가 뭐라고요? 의사결정 대안별로 달라. 그건 관련 원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비관련 원가 뭐라고요? 의사결정의 대안별로 똑같아. 그거는 뭘 하든지 간에 어차피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비관련 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자, 관련 원가에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동그라미 2번에는 회피 가능한 원가라는 게 있대. 자,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비용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비용 쓰고 있어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내가 아까운 거야. 내가 포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회계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좋은 저녁 시간에 여기 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시간에 내가 회계 공부 안 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별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연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별의별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의사결정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의사결정을 한 거야. 내가 세무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말까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 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때 내가 혹시 세무사 공부를 한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많이 쏟게 될 거니까 그동안 다른 일들은 못하겠지라는 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그게 되게 아까운데 그러고도 내가 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는데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고려한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관련 원가인 거라고요. 자, 대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세무사 공부를 한다 아니면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무사 공부를 안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아까워요.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대안을 제외하고 선택되지 않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의 원가 혹은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포기해서 아까운 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건데 한번 문제를 내봅시다.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손익계산서에 기회비용이라는 거 비용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기회비용? 안 잡히겠죠. 그쵸? 자, 근데 관리회계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비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아까 전에 재무회계에서 만드는 재무제표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운 거라며. 외부에다가 우리 주주랑 채권자한테 공시를 하는데 저기 내가 이런 수익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아까워 죽겠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회계에서는 기회비용 이런 거 비용으로 안 쳐요. 이해하시겠죠? 외부 공시용에서는. 관리회계 용어로는요. 우리 사장님께 보고하는 거라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우리 지난번에 이런 프로젝트 밀어붙여가지고요. 이러이러한 수익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이 프로젝트 하느라고 이거 포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으면 요만큼 벌었을 건데 그거 조금 아깝긴 하네요. 이런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이런 포기하는 기회비용 이게 되게 중요한 비용이라고요.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자세히 볼 거지만 기회비용 고려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시험 볼 때. 왜? 장부에 안 잡혀요. 이거는. 다른 비용들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비용으로 있다고. 심지어 내 돈이 막 나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회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반영하시는데 기회비용은 장부에 비용으로 잡히지도 않고요. 돈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회비용 무조건 관련 원가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둡시다. 자, 이번에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냥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원가, 그것을 회피 가능 원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무사를 봐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책값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앞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들어갈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을 안 했으면 그 원가들 다 회피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관련되어 있는 원가다 그런 얘기죠. 자, 비관련 원가 예를 들면 1번에 매몰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원가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인 거예요. 자, 아까 전처럼 그 길을 제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길까지 오는 동안 제가 비용 쓴 게 있다라고 쳐보세요. 어차피 내가 100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가도 이미 100원 썼어요. 이 길을 가도 이미 100원 썼다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비관련 원가에다 넣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로 치면 어차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통비 썼을 거고요. 시간 다 썼어. 그렇죠? 책값도 다 이미 썼다고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앞으로 우리 세무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계속 고할 것인가 스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썼던 원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비관련 원가다라는 거고요. 밑에 회피 불능 원가래요. 우리 특정한 의사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원가래.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지 간에 밥값은 평생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가 세무사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자, 이해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어요.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제 8장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8장. 이거는 8장 가서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8장 배울 때 다시 한번 와서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합시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제품원가라는 게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간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제품 원가라는 거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단, 원가가 발생을 했어요.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원가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요. 다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원가가 발생하면 일단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 나중에 가서 들어가는데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냐면 매출, 원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그 시점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 걔를 제품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마이크를 만들었어. 그러면 마이크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 곧바로 손익계산서에다 비용으로 떨어뜨리냐? 그게 아니고요. 돈 썼으면 차변에 뭐가 잡히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마이크라는 자산을 하나 탄생시킨 거니까 일단 얘는 자산, 마이크라는 자산이 된다고요. 자, 회계원리 대부분 배우셨을 테니까 회계원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돈을 그냥 다 썼다고 쳐보세요. 미지급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돈을 썼으면 우리는 분명히 대변에다가 현금 얼마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돈이 나간 거니까. 차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얘를 비용 처리하든지 아니면 자산 처리하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돈 썼는데 얘를 재고자산, 뭐 마이크라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자.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요. 현금이 나갔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요. 나중에 얘가 팔리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라는 거 대변으로 떨어버리고요.
차변에다가 이거 매출 원가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 위에 뭐 매출액 이런 거 잡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제품 원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간 원가라는 건 뭐냐? 돈 나가자마자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서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비 썼어요. 광고비를 돈 나갔다라고 한다면 광고비를 무슨 뭐 마이크 자산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곧바로 차변에다 비용 이렇게 잡아버릴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판관비 같은 애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간 원가라는 것은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원가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면 얘처럼 재고자산이라는 거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손익계산서로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발생이라는 것을 하자마자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그냥 기타의 비용 같은 것들로, 판관비 같은 것들로 비용 처리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간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나중에 8장에서 배울 내용에서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8장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나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 제품 원가래요.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고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해서 재고자산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판매되는 시점에는 매출원가라는 형태로 비용화되는 원가. 그것을 제품원가라고 한대. 그냥 이 말이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기간원가는 뭐냐? 제품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원가를 말하고요. 발생하자마자 그렇죠? 발생한 시점에 모두 단기 비용 처리되는 그런 원가로서 제품원가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그것을 우리는 기간원가라고 부른대요. 용어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자, 제품원가는요. 일단 재고자산으로 녹아있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네. 팔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요. 재고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재고 가능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재고로 있는 나날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간 원가는 뭐냐? 재고자산으로 있을 일이 없네.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손익계산서에다 그냥 떨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재고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재고 불능원가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좀 전에 읽었던 거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기간 원가도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재고 불가능 원가라고도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재고가 불능인지 왜 재고가 가능인지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밑에 사실 뭐 가치 사슬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7번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오늘 통제라는 말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통제라는 말 언제 있었어요?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성과평가랑 같은 말이라고. 그냥 앞에를 바꿔서 읽어봅시다. 통제 가능 원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과평가 가능 원가라고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가이다 라고 되어 있네. 동그라미 2번 통제 불가능 원가 그럼 뭐라고 읽으실래요? 성과평가 불가능 원가인 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까 전에 통제랑 왜 비슷한 말인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제가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뭔 얘기예요? 그냥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막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뭔가 의지를, 내가 노력을 하면 줄일 수도 있는 원가. 그걸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구매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재료 구매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제품을, 좋은 재료를 싼 값에 파는 그런 거래처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가서 쇼부도 엄청 잘 쳤어요. 그래서 되게 싼 값에 사갖고 왔대.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성과 평가할 때 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잘한 거잖아요. 반대로 게을러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비싼 데서 대충 샀어. 그리고 바가지까지 써서 왔대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못했다라고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노력을 했으면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원가였기 때문에. 근데 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되게 비싸게 사갖고 온 거야. 근데 되게 비싸게 사갖고 온 게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거? 얘 잘못이 아닌 거잖아.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때문에 우리 재료 원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환율 이펙트를 그 사람 성과평가하는데 반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성과평가에다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뭐 복잡한 생각하려면 너무나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앞으로 통제라는 말 보면 그냥 성과평가 이렇게 읽으셔도 어차피 다 말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오늘까지 특성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44페이지 가보시면 원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만 쉬었다 와가지고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시죠.